안녕하세요. 매력이 넘치는 아내와 결혼을 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본 30대 남성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공개된 채널에 사연을 드린다는 게 좀 꺼려지긴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영어 교육을 전공했던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건너와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실력도 인정받았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강사로 소문이 난 덕분에 제 나이에 비해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제 일에 열심히 몰두하며 지냈는데요. 그런 제 인생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 한 명이었는데 눈에 띄는 외모와 밝은 성격 덕분에 반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칠판 앞에 서서 수강생들을 바라보면 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내 말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는지 혹은 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 여학생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남학생들의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전부 그 학생에게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해야 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저 또한 그 수강생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로 향하는 다른 남자들의 관심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죠.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솔직히 강사라는 자존심이 있는데 수강생에게 먼저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 앞에 자존심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처럼 저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까 저렇게 말해볼까 옷은 이렇게 입을까 혹은 헤어스타일은 괜찮은 걸까. 몇 날 며칠을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드디어 전 그 여자에게 제 속마음을 꺼내놓았죠. 배은미 씨,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약속 있어요? 네. 아니요. 다른 약속은 없는데.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약속 없으시면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요. 네. 밥이요? 저 밥 사주시게요? 네, 맞아요. 저 배은미 씨 밥 한번 사드리려고요. 그런데 왜요? 왜 저한테 밥을 사시려고 하는 건데요? 아, 그건 제가 배은미 씨한테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환심 좀 사려고 밥 사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럼 강사님, 저한테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됐죠. 교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가까이 마주하고 본 그 여자는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자칫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그 여자는 해맑은 미소로 저를 배려했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계기로 더 가까워졌고 전 얼마 뒤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수줍은 제 고백을 기분 좋게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남몰래 마음을 두었던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됐다는 건 무척 설레는 일이었지만 강사 신분이었던 제가 수강생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학원과의 계약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여자친구에게 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남자들이 추파를 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아닌 남자친구의 시선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제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시를 할 수도 없고 여자친구에게 얼굴을 구기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제 나름대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은미야, 너 오늘도 남자한테 음료수 받았더라. 이제 그런 건 알아서 정리 좀 하면 안 될까? 무작정 지는 걸 어떡해. 그리고 나한테 고백한 것도 아닌데 정리는 무슨 정리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작은 걸 해주면서 떠보다가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오빠도 나한테 밥을 산 거였구나? 나 꼬시려고? 뭐? 아, 참. 나 진짜 심각해.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걱정도 팔자다. 오빠는 여자친구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런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심각한데 정작 여자친구는 별일 아니란 듯이 굴었죠. 워낙 고백과 대시를 많이 받아봐서인지 그녀에겐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전 어김없이 바쁜 일상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어떤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받지 않으려고 사양을 했지만 그놈은 거의 우격다짐식으로 꽃다발을 여자친구에게 안겨주더니 후다닥 도망쳐버리더군요. 그 광경을 직접 보니까 울컥 화가 나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한테 다그치듯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는 거야?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앞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주고 도망치는데 어떡해. 그런 거 아니니까 진짜 오해하지 마. 네가 여지를 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 내가 분명 말했지. 남자들 다 똑같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학원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 잘난 여자친구 신경 쓰느라 되던 일도 안 되겠다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여자친구와 저는 이와 비슷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됐죠. 저는 여자친구의 인기를 이해할 만한 깜냥이 되지 못했고 여자친구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고 한동안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자친구에게 괜한 의심만 생기고 예민해지기만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는 아마 오빠가 처음일걸? 오빠가 정말 나랑 이별하겠다면 오빤 진짜 나랑 사귈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매력적이어서 좋다며. 그럼 매력 넘치는 여자친구랑 사귀는 게 쉬운 일일 줄 알았어? 뭐라고? 여자친구의 당돌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라 불안해서 만나지 못하겠다는 건 정말 비겁한 핑계였어요. 생각을 고쳐먹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했고 저희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죠. 따지고 보면 제 불안한 마음을 그녀가 붙잡아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히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우리 둘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됐는데 친구들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현석아,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여자들을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저런 여자가 너랑 사귄다는 건 다른 뜻이 있을 확률이 높아. 뭐, 다른 뜻?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여자친구는 누가 봐도 외모가 눈에 띄는 사람이잖아. 그런 여자가 왜 너랑 사귀겠냔 말이지. 나이도 한참 어리다며? 보통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남자한테 접근해서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정작 자기는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잘 알아보라고. 뭐라고? 얌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가 꽃뱀이란 거야. 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예쁜 여자친구 사귄다고 바람 들었다가 실수하지 말란 뜻으로 말한 거야. 그게 친구한테 할 소리냐? 이 자식 정말 웃기는 자식이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흥분해? 뭐라고? 그래도 이 자식이. 친구들 중 일부는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저와 만날 리가 없다며 마치 돈만 노리는 꽃뱀 취급을 하기도 했어요. 여자친구 외모 때문에 별의별 오해를 다 산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때마다 발끈한 저는 친구들과 말싸움을 벌였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저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자친구와 헤어질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애 1년 만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여자친구 역시 제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꼴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와 부부가 됐으니 제 고민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제 착각이라는 걸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결혼을 한 바람에 여러모로 무리를 한 부분도 있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전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총각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었죠. 수업도 늘리고 특강도 군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회식했다고 해서 데리러 가게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전화도 받질 않고요. 한참 기다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누군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골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술 취한 남자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고주망태가 된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거라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자기랑 만나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 그 남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아내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절 말리면서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왜 그래? 그럼 이 형놈을 가만히 두란 말이야? 나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 우리 회사 과장님인데. 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신 회사 과장이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회사 사람이라면 아내가 결혼한 것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요. 과장이란 사람이 결혼한 부하 직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술에 취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역살잡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회사에 보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아니야, 여보. 과장님이 너무 술에 취해서 저러시는 거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럼 내가 두 눈으로 본 건 뭔데? 내가 그랬지.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결혼한 유부녀한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무슨 직장 상사야. 당장 회사 그만둬. 그 사건으로 아내와 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이런 사소한 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맞섰어요. 결혼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꾸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런 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의 전화가 울리면 괜한 의심부터 생겼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지나친 걱정이 만든 착각 같은 거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가 저희 부부에게 심각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이 갈등이 크게 폭발해버린 사건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몸살에 걸린 건지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들어가야 할 수업 중 공강이 생겨서 집에서 쉬고 있을 아내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먹을 만한 것들을 사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 혼자 있어야 할 집에는 웬 낯선 남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해버렸죠. 전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말았고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어요. 뒤늦게 사달이 난 걸 알아차린 아내가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너야말로 왜 이러는데 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라고? 바람?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이분 에어컨 수리 기사님이야. 우리 집 고장난 에어컨 고치려고 오신 분이라고. 뭐, 에어컨 수리 기사? 아내 말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아내 말대로 상간남이라고 오해했던 그분은 수리기사였고 에어컨을 수리하다 뒤집어 쓴 먼지를 간단하게 씻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신경이 예민해진 저는 엉뚱한 오해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분들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제가 날린 주먹에 부상을 입은 기사는 고소를 하겠다며 펄펄 뛰었고 결국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한 제 경솔함이 수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날리게 된 셈이었죠. 하지만 사라져버린 돈보다도 아내의 실망감이 더 큰 문제였어요. 아내는 자신을 그런 여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냐며 짐을 싸들고 처바로 가버렸죠. 전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오해는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 사건으로 제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전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를 완벽하게 믿을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전 의처증을 앓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한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고 호소했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내는 절 강하게 비난했어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내가 불안하면 당신이 지켜주면 되잖아. 그런데 왜 항상 도망만 치려고 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줄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은 게 맞는지. 아내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내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여자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회피하려고만 했던 거였죠. 저는 아내가 좀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은미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다시는 자기 와이프를 의심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전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질까? 아기? 우리 애는 나중에 갖기로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그런데 지금 아기를 갖고 싶어. 만약 우리한테 애가 생기면 우리가 좀 더 단단한 부부가 되지 않겠어? 어? 아니, 여보. 저는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커리어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에도 무척 신중했죠. 그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부침을 겪은 아내는 우리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전 아내에게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꼭 아이를 갖자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산정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자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임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이었어요. 의사에게 직접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더군요. 마치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 같았습니다. 툭하면 착한 아내를 의심하는 못난 남편에다가 아기도 갖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제 신경은 날카로워지기만 했네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보,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아이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우리가 더 노력하면 틀림없이 아이가 생길 거야. 무슨 소리야. 의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뭐야, 설마 다른 남자 씨라도 받겠다는 거야. 뭐라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아니면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사람 심란하게. 됐어. 우리한테 애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전 아내에게 모진 말을 서슴없이 쏟아냈고 아내는 그런 저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날은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상황이었어요. 저 때문에 애를 갖지 못한다는 게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아내에게 그럴 일이 아닌데 전 아내에게 나를 세우고 못되게만 굴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운동복 차림으로 슬그머니 집 밖을 나가는 아내를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나가나 싶었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특히 아침잠이 많아서 출근도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어스름한 새벽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게 무척 수상했죠. 저는 1시간쯤 뒤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그 새벽에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요새 몸이 좀 찌뿌둥한 것 같아서 운동 좀 다녀오느라고. 요 앞 뒷산에 올라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해. 그래?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부지런을 떠는 게 이상해서.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나도 이제 건강관리할 나이라고. 그냥 운동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수상쩍긴 했지만 아내의 말에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는 그 뒤로도 매일 새벽 밥 마시러 나갔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말입니다. 그런데 그쯤 전 이상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등산 동호회나 운동 관련 동호회에서 부적절한 만남들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뉴스였어요. 전 그 뉴스를 본 순간 아내에게 강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바깥에 나다니는 이유가 운동은 핑계고 제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란 의심이 들더군요.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꼬이는 아내인데 이젠 아예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녁상을 차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십첩반상을 차려놓았죠. 아니, 당신 요새 왜 그래? 왜 매일 저녁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려? 그거야, 당신 기운내라고 이렇게 차리는 거지.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먹어야 돼. 알았지? 방실방실 웃으며 당부하는 아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됐죠. 왜 자신이 죄 지은 게 있으면 상대에게 일부러 잘해준단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내가 꼭 그러는 것만 같았네요. 더구나 더욱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양치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시키는 힘이며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전 금방 양치를 해서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만든 식혜라면서 꼭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식혜를 마셨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저는 아내가 준 식혜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식혜를 권했던 것도 이상하고 식혜를 마신 후 곧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십첩반상을 차렸고 꼭 저에게 식혜를 권하더라고요. 강한 의심을 품은 저는 아내를 몰래 지켜봤고 아내가 제게 줄 식혜에다가 하얀 가루약을 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던 거죠. 아내는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수면제까지 타가며 절 재우는 걸까요? 제가 모든 걸 봤다는 걸 모르는 아내는 저에게 또 식혜를 내밀었고 전 식혜를 마시는 척하다가 아내 몰래 식혜를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척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요. 그렇게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부스스 일어나 옷을 갈아입더니 또 나발채비를 하더군요. 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분명 아내는 새벽마다 부적절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절 재울 필요는 없었겠죠.
운동을 핑계로 누군가 만나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슬그머니 집 밖을 나섰고 전 그런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한 다음 아내를 치고 말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동네 뒷산을 열심히 오르더군요. 저도 종종 걸음으로 아내를 쫓았습니다. 아마 그곳엔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전 발소리를 죽이며 아내를 미행했죠.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한 아내는 돌탑이 쌓인 곳으로 가더니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내의 뜻밖의 행동에 놀랐지만 몸을 숨기고 가만히 지켜봤죠. 고요한 이른 새벽이라 아내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천지신명님, 부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 남편의 몸과 마음이 무척 약합니다. 제 남편이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정성을 봐서라도 꼭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내의 기도를 들은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내가 산에서 누군가 만나고 부적절한 짓을 벌일 거라고 의심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절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착한 아내를 두고 엉뚱한 의심을 하다니 전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아내에게 제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냐고 묻더군요. 풀이 죽은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솔직히 고백했네요. 사실은 당신이 운동을 간다는 건 핑계고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몰래 뒤쫓아온 거야. 당신이 이렇게 매일 정성을 쏟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여보.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뭐? 그럼 또 날 의심했단 말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매일 저녁 십첩반삼을 차려주는 것도 이상했고 식혜에 이산한 가루약을 타는 것도 봤단 말이야. 그 식혜를 마시면 내가 골아 떨어지는 것도 이상했고 그건 당신 정자를 위해서 내가 용한 하늘방에서 지어온 약이라고. 내가 그런 약 지어왔다고 하면 예민한 당신이 신경질 낼까봐 몰래 식혜에다 탄 거였고 졸린 건 당연히 약기운 때문일 거고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린 건 단백질 보충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런 조강지처를 의심만 하다니 이 남자 정말 안 되겠네. 미안해 여보. 저를 위해 몸에 좋은 약과 음식 그리고 새벽마다 칠성까지 드렸던 아내의 정성을 전 이런 식으로 왜곡해버렸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밉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에도 그럴 수 있다며 저를 이해해줬어요. 대신 이젠 절대 날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주는 약이랑 밥도 잘 챙겨 먹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란 말이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노력하면 틀림없이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내와 모든 오해를 풀고 나니까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군요. 아내가 해준 약도 잘 먹고 매일 새벽 아내를 따라 운동 겸 치성도 같이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저었던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에 아내와 전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내는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저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딸을 처음 본 순간의 감동은 아직도 심장이 떨릴 만큼 가슴 벅찬 경험이었죠.
지금 우리 세 식구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제 의심병도 100% 완치가 됐고, 전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단 말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네요. 제 남부끄러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